이건 기본에 관한 건데, 공직자는 청렴해야 돼요.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좀 저 사람 저 뭐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나름의 삶을 관리해 왔죠. 여러분, 이 돈이 마귀예요.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어떤 천사? 친구, 친척, 선배, 동료, 어쩌면 사랑하는 애인. 애인이 없나 봐요. 아주 충격적이지 않냐 보니까.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 누가 마귀 짓을 하겠어요. 천사 짓을 하죠. 어려운데 좋은 문자 매일 보내요. 고생 많으시죠. 뭐 특별히 그 다음에 전화 와요. 애쓰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러고 오죠. 그러면 좀 이따 나타나서 아이고 어려우신데 커피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그러다 술이나 한 잔, 골프라도 한 번. 상품권 이거 막 우연히 생겼는데 10만 원짜리 한 잔. 그 다음에 요새 여유가 좀 더 생겨서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가 부름사람과 하고 뭐 선물 잔뜩 갖다 주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장부에다 다 써놨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 그게 드러나냐?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이 원래 여러분 그 특수부 그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일반 사범을 잡으면 인사고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데 공직자를 잡으면 아주 평정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방법은 1. 관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일단 쫙 훑어서 잡아다가 조사를 하면 그런 업체들이 대개는 뻔하게 법인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죠. 뭐 사실상 개인 회사니까.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국제적인 해외시장 개척해가지고 글로벌 경쟁하는 사람이 관가 근처에서 놀겠습니까? 물론 크게 노는 데도 없지는 않겠죠. 대개는 광급공사 따겠다. 인허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관가 근처에서 노는데 대개 회계장부를 뒤져보면 뭐 엉망진창이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빼가지고 잠깐 집 잔금 냈다가 다시 갚고 뭐 주식 좋다는데 잠깐 샀다가 다시 갚고.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횡령배임죄에 해당되죠. 다 합치면 몇십억 나오죠. 그걸 잡아다가 네가 갈래? 누구 대신 보낼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를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있죠. 장부에다가 다 써놨어요. 언제 땡땡 사무관한테 상품권 32만 원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장소, 표정까지 다 써놔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 건 증거가 안 남으니까 방법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현금을 찾으면 띠지를 떼고 고무줄로 말아서 준대요. 이렇게. 띠지에 뭐가 있냐? 그 띠를 만든 은행 창구 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다 모아서 요거는 땡땡 사무관 준 거, 요거는 무슨 서기관 준 거, 이거 다 써놓죠. 왜 써놓냐? 자기가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장부를 싹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관가 근처에 업자를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장부 찾으러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한 시기가 지나서 이게 쌓여서 처음에 몰랐죠. 쌓여서 위험한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처음에는 사무관님 막 간도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남이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미 코가 깨 있어요.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문제는 그들도 엄청난 프로들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아예 업자는 만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것도 할 일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돈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많이 봤죠?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돈은 그렇게 무서운 거니까 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얘기만 했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같은 거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딱 시장이 되고 나니까 웬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서 만나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야, 내가 인기가 엄청 좋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꼭 뭘 부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쓰시죠? 이렇게. 제가 그때, 제가 시장시대 CCTV를 다뤘는데 이유가, 돈을 받는 증거를 찍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용도가 다른 거였어요. 그게 용도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한명숙 총리 재판을 아마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가라서 다 재판하면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업자가 예를 들면 잡혀가지고 제가요 언제 땡땡 시장 만났는데 그때 봉투에 3천만 원 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일단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줬는데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은 건 거의 사실에 가깝죠. 받았다 돌려줬으니까. 밀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여튼 동그라미가 한 개 있냐 없냐 차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실제 만났죠. 그리고 뭔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안 들어주긴 했지만. 하여튼 뭔가 나를 줬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는 돌려줬습니다. 그거 알고 보니까 3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죠. 특히 거기에 일정한 의도가 끼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제가 업자들 경고용으로 제가 언론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너네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내가 다 찍어 놓는다. 만나는 장면을. 저 봤죠? 저기 있어요. 온 동네 언론에 소문을 냈더니 그게 연합뉴스 뭐 등등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 면담 신청이 확 줄었어요. 신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죠. 다행히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험한 세상이니까 잘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제가 선거 때 선조가 있는 조선은 망했고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가 있는 조선은 흥했다. 열심히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로 노비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유능하면 데려다가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방 관료들이 백성들 괴롭힐까 싶어가지고 징을 들고 수원에서
참 서울에서 수원, 화성 왔다 갔다 하면서 억울한 백성들은 나와서 징을 쳐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징을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본 지방 관아의 관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관아간 백성이 혹시 가가지고 징을 치는 날, 자기가 바로 징을 치는 날이죠. 그래서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 아마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로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다가도 아마 백성들과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무했겠죠. 그래서 경조는 그 징한 게 1년에 한 열흘 화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방 관리들을 전부 제압한 거예요. 딱 이 한 가지의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나라의 운명이, 국민들의 삶이, 어쩌면 목숨이 달려있다. 예컨대 안보를 다루는 군인들, 여기는 없지만 그 군인들이 혹시 쓸데없는 이상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전쟁을 하게 자극을 해서 만들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숨을 잃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경제가 폭망을 해서 손가락 빨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겼겠죠. 그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그래서 공직자들 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직자의 중간 관리자, 중간 간부,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엄청난 권한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학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흥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망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공직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이 공직은 정해진 확실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하자면 막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 앞에는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처리의 좀 방식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 제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고 맡기죠. 이걸 부족하면 보완해가지고 와라.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복잡하게 판단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단할 자료를 더 만들어 오라고 내 손을 떼서 딴 데다 맡겨놓죠. 그래서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빠르게 처리하면 성과가 납니다. 대개는 보면 어렵고 중대한 일, 이걸 가지고 끙끙끙 앓으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그러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평생 공직을 할 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5년 임시직이니까 그 사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시간을 2배로 효율성 있게 쓰면 임기는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공직자들도 할 수 있는 일보다 빨리 하자. 시간 질질 끌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민원 일주일에 처리하나 2주에 처리하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처리하나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민원의 당사자는 1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흥망이 달려 있어요.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수없이 많이 쌓인 민원 서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파초선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가끔씩 하는데 들어보셨죠? 시험 공부하느라고 혹시 서유기도 못 읽어본 건 아닐 테고 그 손오공이 어디 가다가 어딘가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꺼야 되는데 그 불을 끄려면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필요하다. 그 누가 가지고 있냐? 어떤 마녀가 가지고 있다. 부채예요 그냥. 근데 부채는 그 마녀한테는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붙일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을 하죠. 이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펜, 업무, 이거는 세상에 폭풍을 일으키는 파초선 같은 거죠. 그래서 권력이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따져놓고 보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명집에서 같이 술 먹는 친구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상의 내부 병력을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파초선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근데 장애가 하나 생겼죠. 어떤 장애냐? 특히 여러분들 행정직 공무원이어서 재량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재량. 이 재량이 너무 많고 넓죠. 그런데 이 재량 범위 내에서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면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실패를 하면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의무 지어진 일 외에 내가 책임질 여지가 있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그 사회가 경직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총력을 다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육 끝나고 돌아가시면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는 최소한 좀 내려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질 거예요. 네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 들죠? 그렇다고 해도 돼요. 그 사실이죠, 근데. 그러나 제도도 바꾸고 풍토도 바꾸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처하는 어떤 선택 결정의 단계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 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직자들한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 일방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합격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중간 주요 공직자로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